태풍 찬투가 접근 중인 제주도에 나흘간 최대 8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항공기 결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 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엔 관광객과 귀성객 20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내일부터 8인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싶고 이제 가족의 그런 온기도 그립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해외 단체 여행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열차에서 발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성이 뛰어나고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8명의 후보가 경론을 벌였고 특히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사이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채택했습니다. 쿠팡, 야놀자 같은 플랫폼 기업 대표 등 21명의 기업인을 불러 불공정 거래와 갑질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종사 없이 민간인만 탑승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이번 우주선은 575km 상공에서 90분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돕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 중인데요.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와 강풍이 예보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0만 명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라는데요. 여객선과 항공편에 벌써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가보겠습니다. 자, 구자준 기자, 서울은 날씨가 지금 맑은데 제주는 비바람이 몰아치는군요. 네, 저는 지금 제주시 용두암 해안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서귀포 남서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내일 오전 8시쯤엔 제주도에, 오후 5시쯤엔 부산에 가장 근접할 걸로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은 오늘 정오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태풍 영향으로 제주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한라산엔 나흘간 무려 8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요. 서귀포에도 4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의 주택 침수나 파손 등 피해 신고가 4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바닷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밤 시간대 제주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10여 편도 결항됐습니다. 내일도 태풍 영향으로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출발 전 항공사의 운항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400mm의 강한 비가 더 내릴 걸로 예상되고요.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인 초속 40m의 강한 바람도 예보돼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는데요.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침수와 강풍 피해 대비해 주변 시설물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서울역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에 내려가는 귀성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석을 맞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8인 가족 모임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2,000명에 육박하고 있어 불안합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찾는 이들이 설레는 맘에 일찌감치 길을 나섰습니다. 한 2년 만에 가는 것 같긴 한데 코로나도 이제 좀 걱정되기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 좀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싶고 이제 가족의 그런 온기도 그립고. 추석을 맞아 내일부터 23일까지는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집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8명이 다 함께 성묘를 가거나 식당을 갈 수는 없지만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좀 먼저 오고 아이들은 그냥 안 오고 그리고 이제 딸들은 또 시집에 갔다 와야 되니까
또 그 다음 날 오고 이렇게 맞춰서. 8인까지 뭐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제한이 조금 완화가 돼서 아마 이번에 뭐 할아버지 댁에 그 예방접종 완료자들이랑 합쳐가지고 예방수칙 준수하면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수도권 확진자는 1,506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의 78.4%를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비수도권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 확률이 높습니다. 설사 8인 가족 모임 방역 수칙을 어겨가며 만나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자진 신고 없이는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서로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코로나로 꽉 막혔던 해외여행의 길이 조금씩 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판 단체 관광도 시작됐는데요. 현지에 도착한 뒤 지정 호텔에서 5일을 지내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가겠다는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사이판으로 떠나는 여행 상품 본격 판매 나흘 만에 1,300명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사이판행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70명 정도 출발을 하였고 3개월 안에는 아무래도 이 사이판 노선에 대한 지속도는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박 8일 일정으로 닷새 동안 한 숙소에 머물며 호캉스를 즐기다 PCR 검사 뒤 나머지 3일은 자유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이지만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이판과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뒤 8월 한 달 동안 참여 관광객은 42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고 추석 황금 연휴도 시작되면서 단숨에 관광객이 폭증한 겁니다. 실제로 오늘 기준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은 41.2%. 접종 완료자는 귀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데다 해외여행 욕구가 강한 20대에서 30대 접종도 속속 마무리되면서 탄력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엔 60여 명이 괌으로 단체 관광을 떠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 단체성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추석이 이어 다음 달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 휴일이 몰려 있는 2차 황금 연휴도 있어 해외여행도 점차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11월부터 어느 정도 여행 수요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0월부터 전 직원이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해외여행 수요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유변이 등 방역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미중 간에 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날 남북이 동시에 미사일 실험을 했죠. 우리나라는 바닷속 잠수함에서 쏘아 올렸는데 이 북한은 열차에서 쏘았다며 오늘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좀 낯선 모습인데요.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레이더를 피해 쏠 수 있어서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관계가 완전 파괴로 치달을 거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터널 앞 기차에서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부터 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이어 열차가 새로운 발사 수단으로 등장한 겁니다. 북한이 다양한 이동식 발사대를 지속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보당국은 관련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어제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보란듯이 공개한 겁니다. 북한의 열차 발사 미사일 체계는 옛 소련에서 개발 운용하던 핵열차와 유사합니다. 열차 칸에 미사일이 탑재된 발사대를 가로로 눕혀 적재한 뒤 터널 등에 숨어 있다가 발사 장소로 이동해 유압식 덮개를 열고 수직으로 세워 쏘는 방식입니다. 열차는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고 수시로 위치를 바꾸어 터널 등에 숨을 경우 정찰 위성 등이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추진 중인 철도 현대화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중장거리 미사일의 열차 탑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남침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미사일이라든가 핵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 가지고 있는데 철도를 깔아주면 미사일들을 옮길 수도 있고. 미국과 유엔은 외교적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에도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또 한 번 참았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당장 이달 말 유엔 연설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놔야 할지 고민입니다. 장원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판에도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김여정은 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현장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을 우몽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며 SLBM 발사는 자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같은 날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의 감시망 안에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갈 경우 9.19 평양 공동선언 3주년과 다음 주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총회 연설의 전반적인 기조는 그대로 가겠지만 세부 내용은 마지막까지 다듬고 수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침묵하는 청와대 대신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나섰습니다. 기본이 안 됐다고 보면 되죠. 통일부도 상대에 대한 기본적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을 두고 지난 7월 일본 외교관이 문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때와 반응이 너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틀 연속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63년 만에 다른 나라의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하며 영국, 호주와 핵 잠수함 동맹을 새로 출범했습니다. 중국 포위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양념 모니터로 영국과 호주 총리가 보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군사 안보 협의체 오커스를 만든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른바 핵잠수함 동맹입니다. The first task of this partnership will be to help Australia acquire a fleet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핵기술을 공유한 건 지난 1958년 영국에 이어 63년 만입니다. 이로써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 보유국이 됩니다.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잠수함은 소형 원자로의 농축 우라늄이 다 탈 때까지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무제한 자망 작전이 가능합니다. This is about investing in our greatest source of strength, our alliances, and updating them to better meet the threats of today and tomorrow. 이번 핵잠수함 개발 지원은 대중 견제에 의미가 큽니다. 미, 일,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미, 영,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까지 더하면 대중 포위망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즉각 각국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한 가운데 쿼드 참여 등을 종용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진행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와 맺은 사업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남시 의회가 수년째 이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 업체에 대한 논란은 2019년부터 성남시의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와의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화천대유 자산에 대한 사업자 등본, 법인 등본 해서 좀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협약서 제28조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면 바로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행정감사 당시에도 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서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시정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협약서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천대유는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장동지구 15개 구역 중 5개 구역을 입찰 없이 수의 계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채널A는 매입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이마저도 협약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7명의 개인 투자자가 천화동인이라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4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막대한 투자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렸는지 정현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4천억 원 넘는 배당금을 받은 개인 투자자는 7명. 이들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각각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부터 3호까지는 이 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회사는 어떨까? 5호가 있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 간판이 붙어있다 뜯긴 흔적이 선명하고 나흘 전 사람이 없어 돌아갔다는 가스 검침원의 쪽지만 붙어 있습니다.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7호 사무실도 비어있기는 마찬가지. 4호는 천화동인에서 사명을 바꿨는데 사무실을 찾아가니 폐기물 운반 차량이 와 있고 관계자들은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대표였던 인물에게 직접 전화하니 자신은 사업에서 손을 떼서 모른다고 말합니다. 6호는 작년 9월 한 음향기기 업체를 인수한 뒤 서울 성동구 사무실로 이전했는데 직원들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들에 대해 의혹이 커지면서 성남시 의회까지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회사들이 수상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한번 밝혀볼 생각입니다. 경제민주주의 21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관계사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대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야당의 강한 공격 문구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 못지않은 센 네거티브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이 감옥에 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유했고 이 지사 측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가 될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도덕성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지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빗댔습니다. 우리가 MB 때 그걸 봤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능력을 보고 가자. MB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걸 왜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설 의원은 대장동 개발 논란에 대해서도 심각하다.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당연히 100% 수사해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대판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의혹을 당장 수사하라고 밝혔고 캠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 회사의 이익이 났다는 것만 갖고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인 거고요. 현근택 캠프 대변인도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고 했고 다른 캠프 관계자는 이건 네거티브보다 더하다. 당을 깨자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 지사는 내일 광주를 찾는데 캠프 현역 의원 40여 명이 동행해 새 과시를 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원래 국정을 점검하는 게 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지만 이 대선 국면이다 보니 이 상대 대선 주자 난타전의 무대가 됐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손준성 검사와의 관련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면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도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치적 동지 관계인 두 사람의 수상한 만남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주변에도 박지원 원장과의 친분을 빈번하게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조성은과 박지원 원장과는 우리 일반인의 기준을 뛰어넘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라는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도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문건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시기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언론 대응이면 더욱 문제가 있고요. 국회 대응이라 하면 총장은 국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도 다시 제기했고 교육부는 검증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대가 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에 질문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특정 여야 대선 주자들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첫 번째 토론회가 방금 전 끝이 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사실상 토론 대비 무대라 더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동석자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토론 시작부터 아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1차 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가 쏟아졌습니다. 6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하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든 알겠습니다. 그 분야의 정상까지 가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정말 심각한 정치적 개입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쓴소리 하는 사람이 쓴소리가 아니고 그 못된 소리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후보 간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말이 180도 바뀌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 아니고 향단이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나한테 물을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두 차례 주도권 토론에서 홍준표 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윤 전 총장 공격에 할애했습니다.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거기다가 1000여 명을 소환 조사를 하고 200여 명을 구속하고 그중에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 들어올 때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라고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성명불상자로 했다.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 분명히 특정 캠프 소속원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 특정 캠프가 어디입니까? 언론계에 널리 퍼져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해달라는 뜻. 자, 박지원 공작에 저희 캠프가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면 최소한 그것도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지금 아직 수사가 시작도 안 되는데 아니, 뭐가 어떻게 있어봐. 밝혀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24건이 후보한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 뭐를 자꾸 의혹이라고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반면 윤 전 총장은 홍 의원 대신 다른 후보들과 정책 토론을 하며 정면 충돌을 지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희룡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장을 지내신 우리 안상수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8명의 2차 토론회는 오는 23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제기한 뉴스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보도 직전에 또 한 번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달에 2번씩이나 이 두 사람이 만난 이유를 밝히라며 압박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달 말에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 한 8월 넷째 주쯤이더라고요. 근처에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티타임 하자고 하셔서 업무 미팅 하다가 바로 그냥 잠시 가서 뵌 것뿐입니다. 조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8월 25일이나 26일 박 원장과 만나 10여 분간 음료수를 같이 마셨다며 11일 만남 때처럼 사적 대화만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에는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불러온 지난달 11일 만남 외에 한 번 더 만난 건데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 바쁜 국정원장이 한 달에 2번씩이나 조성은 씨를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언론 보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조성은 씨와는 무슨 관계인지 그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 씨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면접 조사를 받은 뒤 공익신고자로서 객관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말을 권익위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선거사건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 감찰부, 서울중앙지검 등 모두 4개 수사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너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할까요? 자, 이준석 안철수 대표가 어디서 다시 만납니까? 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에 서울 노원에서 1라운드를 치렀던 두 사람이죠. 네. 이번에는 종로에서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로라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내년 대선일에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잖아요. 네. 자, 근데 두 사람이 뭐 출마를 한다고 합니까? 일단 오늘 기자들이요, 두 대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상계동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상계동에서 저는 국회의원을 하고 싶습니다. 공로 출마도 같이 폭넓게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그게 가정을 상정하고 답을하라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선 아닙니까? 이 두 사람 모두 뭐 대선을 지금 책임지는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요. 네. 뭐 지금 당장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직접 대선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근은 안 대표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대선 출마에 더 무게를 실었고요. 이준석 대표 측근도 종로 출마 가능성은 0%라고 일단은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답은 하지만 네. 정치 1번지 종로잖아요. 뭔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종로 지역구는 대통령 3명을 배출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구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종로 보궐선거 결과는 대통령 선거에 달렸다고 전망했습니다. 두 사람 1라운드의 앙금이 아직 완전히 풀린 것 같진 않은데요. 내년 재대결이 좀 성사될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상정, 이정미 두 정의당 전직 대표가 뭐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오늘 정의당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이 문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단호하게 조국 임명은 합당하지 않다, 철회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됐다고 봅니다. 당의 리더가 이런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정미 대표님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국민들 앞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특히 청년들의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오판이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당내 혼란들이 계속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후보 다 이제 조국 사태 때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실수였다. 이 판단은 이제 같은 것 같은데요. 네. 자, 심상정 후보는 참 이 건으로 내부에서 여러 번 혼이 나네요. 맞습니다. 기억나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정의당이 반대하면 고위공직 후보자로 임명될 수 없다고 해서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름 신뢰를 받았었는데요. 조국 사태 때 칼날이 무뎌지면서 빛이 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었죠.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지난 두어 달 조국 정국에서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합니다. 오늘 모습, 대선을 앞둔 선거용 반성문은 아니겠죠. 국민이 진정 바라는 정의당의 바뀐 모습 기대합니다. 네, 그래도 이 진솔하게 돌아보고 또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은 정치권에서 필요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됐다가 다시 법원에 넘겨지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김민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무부 차관 내정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용구 전 차관. 우리 집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비난 여론이 쇄도했지만 여권에선 이 전 차관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자다가 깨우면 이제 약간 상황 판단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런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검찰은 오늘 이 전 차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차관에겐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으로 판단했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걸 고려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결론이 달라진 겁니다. 이 전 차관은 현 정부 실세로 꼽히며 차관 재임 시절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내사 종결 처리한 담당 경찰관은 증거 동영상을 분석하지 않고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경찰 윗선까지 개입해 조직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은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이 전 차관의 요청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택시기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정부의 규제 철퇴를 맞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국회에도 출석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쿠팡, 야놀자 등 21개 플랫폼 기업이 집중 포화를 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정서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가 국무조정실과 공정위 국정감사 때 기업인 21명을 부릅니다. 일반적인 15명, 참고인 6명으로 각각 출석 요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달 5일 공정위 국정감사 때 IT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무더기로 증인대에 섭니다. 최근 논란인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 확장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착취 문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이슈를 각각 묻겠다는 겁니다.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 조작과 관련해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도 처음으로 국감장에 서게 됐습니다. 또 5G 품질 문제에 따른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 피해를 따지기 위해 KT와 SKT, LG U+, 이동통신 3사 대표도 여의도로 부릅니다. 최근 대규모 환불 대란을 불러온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 매각쇼 논란이 불거진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도 국감장에 불려 나옵니다. 아무리 기업 오너라도 해외 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 출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엔 가을 국감 시즌에 맞춰 해외 일정을 의도적으로 많이 잡았지만 최근엔 코로나로 출장 나가기도 쉽지 않아 국회 무더기 출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된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주로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요?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 시국 동안 높은 수수료로 갑질하고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시민의 노예가 됐다라고. 착잡하죠. 그냥 마이너스예요, 다. 비대면 문화로 배달 시장과 온라인 예약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으로 반토막 난 매출만큼이나 이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소, 바로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분식집을 운영 중인 김충석 씨는 주문이 들어와도 걱정입니다. 15,400원짜리 배달 주문서에서 수수료로 나간 금액은 30% 4,100원. 지난 8월 월 매출 총 2천만 원에서 플랫폼 업체에 떼준 수수료만 600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비용과 인건비를 제하면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정도가 수수료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때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대출 받은 거에서 계속 쪼개서 좀 주고 있는 상황. 모두가 배달업에 뛰어들어 광고도 경쟁입니다. 깃발을 많이 꽂을수록 내 가게가 상위에 노출이 돼요. 광고비를 많이 쓰면 쓸수록 고객들의 핸드폰에 상위에 예약 앱을 쓰는 숙박업도 마찬가지. 6년 된 이 숙박업소의 지난 8월 총 매출은 3,800만 원입니다. 이 중 매출의 10%인 수수료 400만 원, 광고비 월 500만 원 등 남는 건 900만 원 적자입니다. 클릭수를 높이려 분야별로 추가하는 수백만 원대 광고비가 곤혹입니다. 인기 추천이 있고 광고 상품이 다 틀립니다.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얘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착취의 그냥 대상일 뿐인 거예요. 모든 업체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플랫폼 업체들이 행사하는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가 자영업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코로나 이후 버티다 결국 목숨을 끊은 자영업자가 최소 22명이라는 자영업자 단체의 발표도 있었죠. 이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경찰에 막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단체 채팅방에는 지금도 생사를 다투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집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 그거 좀 넋이라도 위로해 주자고 그거 하는 건데 지금 월급이 문제 안 되고 1인 분양소인데. 경찰들이 자영업자 비대위 때문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분향소 설치 자체가 일단 좀 불법이라는 입장인데. 국화꽃 재단을 실은 차량도 경찰차에 막혔습니다. 꽃 하나하나가 저희한테는 다 생명이고 다 저희한테 돈인데 이게 지금 다 쳐져버리면은 저희가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이분들도 또 자영업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까지 또 피해를 주면서까지 저희가 이게 행사를 진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분향소 설치가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보면 반정부 세력이 된 느낌? 반정부 세력은 아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경찰에 막힌 분향소 설치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단톡방에는 죽을 만큼 힘들다는 절규와 제발 버티라는 위로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버티다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누가 먼저 가면 자기도 순간 어떻게 보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지난 7일 주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마포의 맥주집. 추모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보통 때는 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계속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네요. 시끌벅적했던 가게와 숨진 주인을 기억하는 사람들. 지하에 와서 살았다는데 집 바꾸고 지하에서. 아, 여기 지하에 사셨대요? 그래서 다 정리해야 되니까 집을 다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랬대요. 그래서 지하에서 얼마 있었대요. 집이 아니라. 아, 불쌍해갖고 진짜 우리 애들 그 단체를 하면 여기 와서 막년회도 하고 막 그랬어. 이던 집에 여기. 네, 여기 근무할 때는 가끔 오던 데인데 오랜만에 미팅 있어갖고 잠깐 지나가다 이제
정말 안 하나 되면서 좀 의외로. 가게가 어땠어요, 오늘? 좋았죠. 여기 공연도 성공하고 그냥 편안하게 맥주 한잔 먹고 한잔 되게 잘 됐었습니다. 추억이 있는 곳이네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시간입니다. 노인 환자들이 거주하는 요양원 입구에 쇠파이프가 설치돼 구급차 접근도 어렵다는 제보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솔 기자가 가봤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환자를 옮깁니다. 그런데 구급차는 요양원 현관에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사각형 쇠파이프가 박혀 있어 진입할 수 없었던 겁니다. 노인 25명이 입소한 요양원 입구에 쇠파이프가 설치된 건 지난달. 앞서 60대 남성이 요양원 진입도로 부지를 사들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남성은 요양원 측에 도로를 넓히고 싶다며 요양원 일부 부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땅을 내어줄 경우 용적률을 초과해 요양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쇠파이프를 박은 겁니다. 쇠파이프가 설치된 이곳에서 요양원 입구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50초가) 걸렸습니다. 요양원은 초비상입니다. 노인 환자들에게 위급 상황이 생기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급하게 진짜 아프실 때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생명이 이제 위급하시니까 빨리 이제 병원에 가셔서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못하죠. 땅 주인은 요양원 측에 미리 알리고 쇠파이프를 설치했다며 응급 상황을 대비해 쇠파이프를 고정한 자물쇠 비밀번호도 소방서에 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경우에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이나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해소를 법원에 제기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땅 주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목욕하고 모녀가 정답게 어울리는 일상 모습들 신기합니다. 황시연 기자와 함께 보시죠. 반달가슴곰이 진흙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목욕을 하듯 한참을 진흙탕 속에 몸을 담그더니 여기저기 비비고 뒹굴기까지 합니다. 반달가슴곰이 무더운 날씨에 체온 조절과 몸에 붙어 있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흙 목욕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끼곰은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놀고 어미곰은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함께 놀면서 돌봅니다. 어미삭도 새끼와 함께 이동합니다. 삭은 4월과 5월 새끼를 낳고 보육기간이 끝나면 독립하기 때문에 어미가 출산한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흔치 않습니다. 담비는 2마리가 짝을 지어 산을 누비고 다니고 수달은 물가에서 털을 묻은 물을 털고서 한가롭게 털을 손질합니다. 하늘다람쥐는 분주하게 둥지를 탐색합니다.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리산 국립공원 무인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9종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서식지 보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반달가슴곰과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고 삭과 담비 등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동계올림픽을 5개월 앞둔 중국이 전국체전에 관중을 입장시키며 방역 대책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 사공성근 특파원이 전합니다. 어두운 밤, 경기장은 푸른빛으로 물들고 관중석은 가득 찼습니다. 대형 오송 홍기가 들어서고 방방곳곳 선수들도 입장합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 최대 체육 행사 개막식에 4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中华人民共和国第14届运动会开幕。 중국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방역 시험대로 삼아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대신 초강력 방역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참가 규모보다 많은 18,0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는 선수촌에서 2주 격리됐습니다. 从上次东京奥运会回来的老师要做平行双检的，给他测2次核酸。 개최지 시안 방문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시황릉 등 유적지와 관광지는 전면 폐쇄됐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시민들과 취재진은 개막식장 1km 이내 접근도 차단됐습니다. 奥体中心就别想了，再加上咱们习主席要从这路过。 경기가 열리고 있는 체육관에 들어가 봤습니다. 엄격한 조건을 달았지만 곳곳에 허술한 방역 관리가 보입니다. 뛰어앉기는 지켜지지 않았고 관객들은 마스크를 벗고 경기를 지켜봅니다. 방역 위반을 감독해야 하는 관계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염병 없는 대회를 목표로 총력을 쏟고 있지만 방역 문제 외에도 신장과 홍콩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서방 국가들의 보이콧 움직임도 여전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정상 개최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시안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이 이번엔 민간인 4명을 태우고 우주로 향했습니다. 전처럼 몇 분짜리 맛보기 여행이 아니라 사흘간 진짜 우주 여행을 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우주선 크루드래곤 앞에 도착한 4명의 탑승자들. 발사 준비가 끝난 뒤 해치가 닫히자 긴장감이 흐릅니다.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우주선. 12분 20초 뒤 탑승자들을 태운 캡슐이 분리됐고 궤도 비행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의 버진 갤럭틱,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에 이어 크루드래곤이 민간 우주여행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앞서 2차례 민간 우주여행과 이번 여행은 차원이 다릅니다. 앞선 우주선은 고도 100km 상공을 뜻하는 카르만 라인 근처를 겨우 찍고 10분 남짓 머물다 돌아오는 데 그쳤지만 이번 우주선은 국제우주정거장보다 더 높은 고도 570km 상공에서 시속 28,000km의 속도로 지구 궤도를 사흘간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90분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셈입니다. 특히 남성 2명과 여성 2명으로 이뤄진 탑승자들은 모두 민간인으로 전문 조종사 없이 우주로 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상에 위치한 비행팀이 우주선을 원격으로 조종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처리업체 창업주인 제러드 아이장먼이 2억 달러, 우리 돈 2,300억 원을 내고 좌석 4개를 통째로 구입한 뒤 간호사와 과학자, 데이터 기술자를 동승자로 선발했습니다. This is a big responsibility and we have to execute really well and get this right so that the door can stay open for all the other missions to follow. 냉동 피자 등을 간식으로 챙겨간 이들은 우주여행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 우쿨렐레 등을 연주하고 노래도 할 예정입니다. 궤도 비행을 마친 우주선은 플로리다주 인근 대서양 바다로 귀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틀 전 청와대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먹 인사를 나누더니 한 명씩 호명되는데요. 위원장 김남수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 BTS 멤버들의 UN 총회 참석을 앞두고 특사로 위촉된 겁니다. 눈길을 끄는 건 붉은색 외교관 여권이었는데요. 어떤 자격으로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겐 해외에서의 면책 특권과 공항 소지품 검사 제외처럼 여러 혜택을 주는데요. 발급 대상자 역시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외교부 장관 등인데요.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BTS는 어디 해당하는 걸까요? 법제처는 특별사절이나 정부 대표에게도 발급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예인으로서 또 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BTS가 받은 이 외교관 여권이 일회용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외교관 여권의 유효기간 기본적으론 5년입니다. 하지만 특사 자격으로 받은 외교관의 여권 수명은 1년 또는 2년입니다.
특사 업무가 끝나면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BTS가 UN 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면 더 이상 외교관 여권을 쓸 수가 없어서 사실상 일회용이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현장에 복귀합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의 성과를 발판으로 성인 대표팀 감독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8강벽을 넘지 못한 23세 대표팀.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황선홍 체제로 맞이합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이 좋을 경우 황선홍 감독은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팀을 이끌게 됩니다. 2012년 런던에서는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린 감독은 절친 홍명보였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홍 감독과의 비교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8년 전 외국인 선수 한 명 없이 포항을 K리그와 FA컵 우승으로 이끌었던 황선홍 감독. 지난 13년간 포항과 서울, 부산 등 프로팀만 지도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조금 적극적이고 좀 스피드하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고. 황선홍 감독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A대표팀 감독입니다. 아시안 게임에서는 사실 금메달이 목표고요. 모든 감독님들의 꿈은 사실 A대표 팀이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그런 검증을 제대로 받고 싶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벤투 A대표팀 감독과 선수 기용 등 측면에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태풍 찬투가 본격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풍속 초속 29m, 기존의 중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 오후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하겠습니다. 서귀포는 내일 아침 8시, 여수는 오후 1시, 부산은 오후 4시에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는 전남과 일부 경남,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그 밖에 경남과 동해상으로도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최고 300mm, 산지에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 동부와 경남 해안으로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제주와 해안에서는 간판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뽑힐 정도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꼭 30년 되는 날입니다. 당시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정부는 남북 대결 시대를 지향하고 평화 공존을 하게 될 거라는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사회 모두가 냉전 시대가 끝나간다며 반겼었지요. 하지만 그랬던 프랑스는 어제 유엔 안보리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이죠. 지난 30년 유엔에게 북한이란 핵과 미사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동 국가가 됐습니다. And make its due contributions through it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United Nations activities. 오늘의 한마디는 잃어버린 30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